민주당이 의원총회에서 이상민 장관의 해임 건의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오늘과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예산안은 내팽개친 채 정쟁에만 몰두하려고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국민의힘의 의원 3분의 2가량이 참여하는 친윤계 공부모임 국민공감이 출범했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신지호 전 의원, 박수현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예. 네, 민주당 결국 의원총회 다시 열고 해임 건의안 추진하는 방향으로 결정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해임 건의안 발의해서 올리면 거부할 의사가 굉장히 좀 확실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결국 이렇게 민주당은 결정을 했습니다. 일단 오늘 박수현 전 수석님 나오셨으니까 그럼 민주당이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내부 사정 잘 아실 것 같은데 왜 이런 결정 내린 겁니까? 제가 뭐 현역 의원이 아니라서 내부 사정을 잘 아는 건 아니고요. 예. 다만 이제 해임 건의안과 탄핵소추안을 놓고 검토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 탄핵소추안은 이제 헌법재판소에 이제 판결이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시간도 오래 걸릴 것이고요. 만에 하나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인용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민주당에게 부담이 되고 역풍이 우려된다 뭐 이런 네. 시각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어쨌든 지금 그 12구 참사로 책임을 질 사람은 지지 않고 꼬리 자르기 수사, 꼬리 자르기 처벌 이렇게 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 보인다는 것이 이제 국민들의 시각도 있고 또 유족들의 절규도 그런 부분이 있지 않아요. 민주당으로서는 이 해임 건의안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할 것이 예상이 된다 하더라도 책임질 사람을 책임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을 부각시키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정말 이건 너무하다라고 하는 정치적인 그런 어떤 이득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러면서도 이 책임져야 되는 최고위층까지 확실하게 수사를 하고 처벌해야 한다라고 하는 원칙론적 입장을 계속 강조하는 그런 뭐 전략이고 당연한 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 정치적인 부담 그것을 대통령 측 그리고 이걸 함께하지 않는 측에 이제 넘기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어떻습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민주당이 완전히 스텝이 꼬였거든요. 지금 왜 그러냐면은 국정조사를 누가 하자고 그랬죠? 민주당이 하자고 그러고 국민의힘은 싫다고 그랬는데 예산안하고 이렇게 좀 타협을 하면서 이게 이미 국정조사는 시작이 됐어요. 지난달 24일부터 45일간입니다. 1월 7일에 끝나고 다만 또 필요하면 본회의 의결을 통해서 연장할 수 있는데 국정조사가 뭐를 위한 국정조사죠?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암만 뭐 여야가 싸우더라도 이 상식과 순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누구를 문책하려면 선 진상조사를 하고 후 문책을 하는 게 이게 그냥 순리 아니에요. 상식이고. 그런데 민주당은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해놓자고 하면서 그냥 이상민 장관은 뭐 해임 탄핵 뭐 50보 100보인데요. 이거부터 하자고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봐서는 뭐 검찰로 따지면요. 수사도 안 하고 기소부터 하자. 이거 재판으로 따지면 제대로 재판도 안 하고 유죄 판결부터 그냥 때리고 보자. 이런 격이니까 오히려 민주당이 주장했던 국정조사의 명분을 약화시키고 있다 지금. 그런 점에서 민주당이 심각한 자기 모순에 빠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좀 반론을 말씀을 드리면 신조 의원님께서 이제 순리와 상식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런 사회적 대참사가 일어나면 총리가 됐든 장관이 됐든 책임질 수 있는 최고위에 있는 분이 도덕적, 정치적으로, 도의적으로 책임을 지고 사퇴를 하는 것이 순리와 상식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것은 우리뿐만이 아니라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기본적인 상식이죠. 나중에 설사 뭐 조사 진상 규명을 해서 법적인 책임이 설사 그분에게 없다 하더라도 이 문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순리가 상식이죠. 그래서 지금 그 민주당이 이제 스텝이 꼬였다고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이런 순리와 상식에 비춰서 보면 책임질 사람을 전혀 책임지지 않게 하는 스텝이 처음부터 꼬이게 만든 것은 지금 국민의힘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대국민적 슬픔 앞에 누군가 책임을 먼저 지고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그것을 가지고 진상규명해서 법적 책임이 없더라도 그때 가서 물러나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때가 늦어도 너무 늦은 것이고요. 그래서 책임지는 여당의 모습을 국민들에게 각인시키기에는 너무
멀기 때문에 오히려 스텝이 꼬인 것은 국민의힘이 집권 여당 측이 꼬인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두 분의 의견이 조금 다른데 어제 민주당이 결정을 한 내용에 대해서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이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들어보고 오시죠. 더불어민주당이 길을 잃었습니다. 이성도 잃었습니다. 양심도 잃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 묻습니다. 왜 그토록 이상민 장관 해임에 집착하는 것입니까? 책임은 수사 결과와 국정조사 결과를 지켜본 후에 묻자는데 그걸 못 참아서 허둥대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책임이고 뭐고 그냥 이상민 장관이 싫은 것입니까? 이런 해임 건의안은 정당성도 명분도 전혀 없습니다. 조자룡 헌칼 쓰듯이 남발하는 해임 건의안에 대해 국민 누구도 납득하지 못합니다. 예, 신전 의원도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지금 장동혁 대변인도 더불어민주당이 길을 잃었다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런데 이제 내일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이고 예산을 좀 마무리 지어야 되고 어느 정도 합의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에서는 이렇게 이상민 장관에 대한 거취를 계속 얘기하면 더 예산안 관련 얘기하기 어렵다 뭐 이런 식의 입장을 계속 내놓고 있는 상황에서 어쨌든 민주당이 이번에 이렇게 해임 건의안을 내게 되면 앞으로 그런 협상에서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 오히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여지가 담겨 있는 이 해임 건의안을 얘기하는 것이 민주당으로서는 국민의힘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죠. 대통령께 기회를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야당으로서 이러한 어떤 유가족의 슬픔이나 고통 그리고 국민의 슬픔을 대변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이것을 하지 말자 내지는 다 조사해보고 하자라고 하는 것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런 큰 뭐 일반론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진상규명하고 책임질 수 있는 사람 책임지자는 것이 맞는 것이죠. 검찰 수사 먼저 하고 특검하자는 논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문제는 다른 문제라는 것이죠. 예.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예산안 합의 결렬 선언한다면 그건 국민의힘에서 뭔가 더 협조를 안 한 것이다. 국민의힘에 좀 더 잘못된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그 중앙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의 여론조사를 들어가 보면 이것과 관련된 각종 국민의 여론조사들이 다 나와 있어요. 국민의힘이 또 장동혁 대변인이 저렇게 정말 강한 어조로 지금 이야기할 땐가라고 하는 것이고요. 저것은 집권 여당으로서 어디까지 책임이 있는지 모르지만 책임질 문제를 책임을 지겠다는 태도로 그렇게 포용할 때 득점을 하는 것이 지금 그 여당이라는 생각을 해야지 저렇게 야당을 몰아붙이고 그렇게 하는 것은 야당은 뭐 좋습니다. 몰아붙이십시오. 그러나 그런 국민의 여론을 생각할 때 결과적으로는 국민의 여론을 저렇게 몰아붙이는 것이라는 생각을 한 번쯤 해봐야 합니다. 예. 민주당은 예산안과 분리해서 바라봐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 오히려 국민의힘에서는 이게 예산안 발목 잡기하고 있고 이재명 방탄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예산안 오늘 내일 이제 본회의 안에 이제 처리가 돼야 정기국회 안에 마감이 되는 건데 예산안과 연결지어서 이게 협상 결렬될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그렇다고 봐야죠. 왜냐하면은 지난번 그 국정조사 합의할 때 지난달 24일이었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국정조사 기간은 시작됐어요. 근데 지금 자료 제출 요구하는 기간이고요. 제대로 된 국정조사가 이제 기관 보고를 듣고 행안부라든가 경찰이라든가 소방청이라든가 그러고 나서 뭐 청문회도 개최하고 그래야 이제 제대로 된 국정조사인데 그 제대로 된 국정조사 기관 보고부터는 예산은 처리하고 나서 하자. 이게 여야 간의 합의 사항이에요. 근데 지금 예산안 법정 처리 기한이 12월 2일인데 넘겼죠. 그다음에 내일이 100일 정기국회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이상민 169석 있으니까 심자랑을 할 수가 있어요. 이상민 장관 이거를 그 해임 건의안을 통과를 시키는데 예산안을 처리를 안 해놓고 이것만 뭐를 한다. 그러면 제대로 된 국정조사가 열릴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국정조사 본격적인 그거는 예산은 처리 후에 한다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자꾸만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자기들이 하자고 해갖고 이렇게 얻어내놓고 국정조사 자체를 지금 불투명하게 만들고 있는 게 지금 민주당의 그런 행동이다 하는 거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 민주당이 어제 의총에서 뭐 탄핵 소추로 직행을 할 것인가 해임 건의를 하고 나서 이거를 대통령이 안 받으면 2단계로 탄핵을 추진할 것인가 하다 2단계 추진론을 했잖아요. 근데
아니 민주당 의원들 중에요. 윤 대통령이 이거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한 명도 없을걸요 아마. 윤 대통령이 100% 해임 건의안 통과시켜도 이거를 뭐 거부를 할 것이다. 다들 그렇게 생각할 텐데 왜 그러나요? 탄핵 소추안으로 직행할 자신이 없어서 그래요. 제가 봐서는 탄핵 소추안으로 직행할 자신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탄핵 소추 이게 해임 건의안은 그래도 정치적 책임 얼버무려 갖고 뭐 이렇게 태도가 불량하다, 뭐 책임을 지지 않고 뭐 한다 이런 걸로 이제 사유를 해임 건의 사유를 낼 수 있지만 탄핵 소추 그거를 하려면요 정확하게 헌법이나 법률에 몇 조 몇 항을 어떻게 어겼는지 이거를 입증을 해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에서요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 뭐 수도 없이 비판했는데 헌법이나 법률 어디에 이게 위반했다 이런 거를 하나도 제시를 못 하고 있거든요. 네. 자, 그러니까요. 예. 지금 이게 큰 걱정이 용산 경찰서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됐지 않습니까? 아니 거기까지 얘기하는 것도 꼬리 자르기고 실무자 처벌인데 그마저도 지금 처벌이 안 될 것 같아 지금 걱정인데요. 언제 이상민 장관이나 국무총리나 그 윗선에게 책임을 지는 모습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만일 처리가 된다고 했을 때 저렇게 처리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지만 국민의힘은 정말 깊은 역풍에 휘말리게 될 것이다. 국민적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진상 규명부터 하고 수사부터 하고 나중에 이상민 장관 뭐 처리하자라고 하는 것이 지금 불가능해 보이잖아요. 현장의 경찰서장의 영장도 기각이 되는 마당에 언제 그 윗선까지 가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지금 예산안과 연계 문제를 질문하시는데 네. 여기까지 온 것은요. 10월 29일 날 이 참사가 일어났을 때 바로 이상민 장관 파면하고 또 아니면 스스로 사퇴하고 그리고 국정조사 바로 시작하고 합의했으면 시간 낭비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안과 연계되는 이런 시점에 몰리지도 않았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리지만 대참사 앞에 순리와 상식인 그런 모습들이 전혀 지켜지지 않는 것을 볼 때 그리고 나서 지금 와서 그렇게 시간을 낭비해놓고 야당에게 예산안 처리와 연계해서 이 모든 것이 야당의 책임이다라고 몰아붙이는 여당의 전략도 제가 볼 때는 수가 굉장히 낮은 전략이다 이렇게 예, 보입니다. 이게 투트랙으로 가는 거, 투트랙을 놓고 고민을 하고 있었잖아요. 앞서 이제 신지호 전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 강경파에서는 바로 탄핵 소추안, 그다음 해임 건의안 갔다가 탄핵 소추안. 근데 결과적으로 도착지는 탄핵 소추안인 건 둘 다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럼 실제로 해임 건의안이 만약에 발의되고 나서 대통령에게 올라갔을 때 이게 거부권이 행사가 된다면 진짜로 탄핵 소추안까지 가는 겁니까? 신지호 의원님이 앞서 잘 설명해 주셨잖아요. 예. 민주당도 고민이 탄핵 소추는 심각한 헌법과 법률 위반 사항이 있을 때 그러니까요. 하는 것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어차피 이 진상조사 수사를 해봐야 나오는 것이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도덕적 정치적 책임을 거론하는 해임 건의안이 적절한 것이죠. 그러나 국민의힘에서 너무 그 일관되게 딱 그 버티고 나오니까 또 이상민 장관 본인도 태도가 그렇고 대통령께서도 등을 두드리다 못해서 관저까지 초청해서 밥을 주시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분노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강해 보이는 탄핵 소추까지 감정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는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그것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민주당은 해임 건의안 이것이 실사 대통령 거부권을 통해 실효성이 없다 하더라도 국민께 이 정도는 야당으로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 생각합니다. 예. 예, 해임 건의안 이후에 뭐 탄핵 소추안까지 가게 될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신지호 전 의원 나오셨으니까 국민의힘 상황 좀 네. 여쭤볼게요. 공부 모임 국민공감 네. 어제 출범했습니다. 네. 의원들 상당히 많이 함께한다 네. 그러고 어제 참석한 인원이 한 71명 뭐 이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게 친윤계 의원들이 아무래도 좀 구심점이 돼서 만든 모임이다 보니까 언론에서도 그렇고 다양한 해석들이 좀 나오거든요. 국민의힘 의원들 그리고 소속원들 사이에서 이 모임 어떤 의미입니까? 뭐 그 공부 모임이라고 하는데요. 저 정치인들이 순수한 공부만 위해서 뭐 모이겠습니까? 그걸 다 여쭤보고 나름대로 싶었는데. 정치적 의도와 목적이 있겠죠. 그러니까 어떤 이제 의도, 목적이 있다고 보세요? 이런 거라고 봐야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여의도 정치 경험 없이 대통령으로 직행하신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의도에 그리고요, 이 이제 대통령실과 집권 여당은
상당히 긴밀한 유기적 협력이 이루어져야지 국정을 원활하게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삐그덕삐그덕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준석 전 대표 시절에 굉장히 그런 것 때문에 이 체력 낭비가 아주 심했습니다. 체력 낭비가 아주 심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의 중심을 좀 바로 잡자. 당의 중심을 바로 잡자 하는 취지라고 보고 이게 이제 공부 모임을 표방하지만 이게 그런 분위기와 기류가 뭐 형성시키려고 하는 그런 뭐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당의 중심을 바로 잡자. 그럼 그 중심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친윤계의 중심으로 좀 가자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 근데 자꾸만 친윤 뭐 비윤 그 언론은 꼭 이렇게 싸움 붙이길 좋아하잖아요. 예. 뭐 친윤 비윤 뭐 그러는데 뭐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비윤 반윤 이렇게 얘기해도 되지만 나머지는 뭐 굳이 뭐 반윤 비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유승민 이준석 정도 빼놓고는. 예, 근데 뭐냐면 이 대통령 중심제에서 상권 분립이라고 하지만 대통령하고 호흡이 안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그 헌정사에서 이 보수 정당에게 가장 뼈아팠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경우에도 결국 그 탄핵의 씨앗이 불씨가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이 당 지도부와 대통령과의 불협 화음에서 시작된 거 아닙니까? 예, 그래가지고 그냥 아주 보수 정당 입장에서 보면 허망하게 무너지고 정권을 그냥 거의 그냥 갖다 바치다시피 이렇게 된 거니까 다시는 그런 우를 좀 범하면 안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이거를 좀 리빌딩을 하자. 그런 것이지. 그러니까 이게 뭐 꼭 친윤 비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의원 내각제 같은 경우에는요. 아예 그 입법하고 행정이 그냥 일체화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이제 이 대통령과 좀 호흡을 같이 할 수 있는 당이 돼야 된다 하는 거는 지극히 뭐 저는 원론적인 얘기라고 봅니다. 시기적으로 봐도 전당대회 이제 시점이나 뭐 룰이나 이런 것들을 논의하고 고민하는 이 시점에 앞서 조금 흐지부지 됐었던 이 공부 모임이 다시 결성이 돼서 공식 출범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언론에서는 더 다양한 해석을 하는 것 같은데 한 발짝 멀리 이제 다른 당에서 보는 시각으로는 어떻게 좀 보세요? 글쎄 공부 모임이라고 이름을 붙이셨으니까 뭐 여야 할 것 없이 공부 좀 제발 좀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저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자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집권당의 구조를 만드는 거 뭐 당연히 시도할 일이라고 보고요. 신지호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뭐 동의합니다. 그러나 좀 매끄럽지가 못해요. 관저에 언제 입주하냐라고 하는 문제 가지고 처음엔 육군 참모총장 공관을 관저로 했다가 그거 안 된다 해가지고 외교부 장관 뭐 공관을 뭐 하고 또 한 달 안에 입주한다고 했는데 뭐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고 비용이 얼마 든다고 했는데 굉장히 막 천문학적으로 들고 이러서 이제 관저가 비로소 생겼어요. 네. 관저 잘 활용해 맞습니다. 관저 정치 하는 거 저는 반대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관저 정치를 시작하자마자 야당 인사들을 예를 들어서 좀 이렇게 초청을 해서 좀 구경도 시켜주고 이렇게 했으면 협치의 길을 열어갈 수 있을 텐데 뭐 그것은 이미 늦었죠. 타이밍.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를 향한 검찰의 수사가 턱밑까지 진행된 상황에서 야당 인사들을 초청할 수는 없겠죠. 타이밍을 잃었다고 보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국민의힘 지도부를 그 관저에 제일 먼저 초청한다. 그리고 국민의힘 지도부 앞에 소위 그 윤핵관이라고 불렸던 이분들을 먼저 초청한다. 그래서 내부에서도 갈등이 생긴 것 아닙니까? 이렇다면 여당 대통령을 뒷받침하는 철학을 뒷받침하는 여당의 구조를 만드는 건 당연한다 하더라도 네. 이것은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그런 구조를 만들어가는 이런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이번 공부 모임 결성과도 좀 연결이 그럼요. 있다라고 보시는 그러니까 거죠? 마치 화다 받듯이 이런 게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지금 앵커께서도 많이 말씀하셨지만 전당대회를 앞두고 주자들이 뛰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관저에서 이러한 구조를 직접 만드는 듯한 모습. 이것이 그렇게 매끄럽게 보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실이든 집권 여당이든 좀 정무적으로 좀 하는 건 좋은데 좀 매끄럽게 잘해서 저 같은 이런 비판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근데 우리 박수현 수석님은 조금 그 관저 정치 그거를 좀 본인이 해석하고 싶은 대로만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데 아니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뭐 수도권 대표, 수도권 뭐 MZ 세대를 대변할 수 있는 그런 대표가 나와야 된다 그래서 이른바 그 권성동 의원이나 장제원 의원하고
정진석 비대위원장하고 주호영 원내대표하고 이렇게 좀 의견이 엇갈리잖아요. 이분들도 관저에 불러서 저녁 먹었고 이분들도 불러서 관저에 저녁 먹었는데 관저 갔다 온 사람들 내에 이견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게 무슨 정당이라는 게 자유민주주의 정당이라면 그 다양성이 있는 거고 그 정도의 의견 차이는 또 생산적인 토론을 통해서 뭐 하는 건데 그거를 또 한쪽으로만 딱 이렇게 구부려 갖고 우리 박수정님은 이 관저 정치를 좀 뭔가 비틀어 갖고 그냥 그렇게 그 대통령에 의해서 완전히 조종당하는 집권 여당의 모습으로 좀 이렇게 좀 묘사를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얘기 나온 김에 그 질문 드려볼게요. MZ 세대에게 호응을 받는 당 대표가 나와야 한다라는 그 발언을 주호영 원내대표가 하고 나서 어제 공보 모임에 참석했던 장제원 의원이 네. 기자들 앞에서 대놓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지 않았습니까? 심판이 이런 것들을 직접 언급을 하면 안 된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논란은 그러면 어떻게 정리될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요. 저는 이렇게 봐요. 갈등도요. 이게 적대적인 갈등이 있고 비적대적인 갈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와의 그거는 사실상 거의 적대적 갈등에 가까웠던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에 일어나는 이거는 그 방법론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갈등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민주정당에서는 그 의견의 다양성, 뭐 이견이 있으면 서로 생산적으로 토론해가지고 뭔가 절충안을 만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그 비적대적 갈등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근데 장제원 의원이 뭐 말한 것 거기에 대한 주호영 원내대표 내가 디스했다고 하는데 스스로 디스하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 이 내용만 보면은 그 정치인들은 원래 그렇게 말싸움 잘 합니다. 예, 그 정도로 생각하면 될까요? 어떨까요? 제가 한 말씀 잠깐 예. 하시면 신조 의원님께서 제가 말씀드릴 때 잘 좀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관저 정치를 한쪽 방향으로 구부린 게 아니라 관저 정치 기왕에 잘 활용하셔서 잘 하셨으면 좋겠다는 뜻이고 또 그리고 당내 인사들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다양한 분들을 이제 보시겠죠. 네. 뭐 예를 들어서 한미 동맹에 관련된 뭐 주한미군 사령관들을 뵙기도 하고 했더라고요. 뭐 잘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저 정치가 갖는 은밀성, 뭐 이런 어떤 정치적 의도성 이런 것들로 흐르지 않도록 관저 정치를 관저를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국민의힘의 공식적인 지도부를 초청하기에 앞서서 윤핵관이라고 불리우는 저 분들을 먼저 초청할 수도 있어 일정을 짜다 보면 그러나 저런 것들은 예를 들어서 정무적으로 밖에 드러날 때는 좀 매끄럽게 드러나도록 해야 되는데 이상하네 라는 다른 해석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저것은 대통령실이 이제 뭐 처음이니까 뭐 이해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 정무적인 어떤 관리 능력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높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관저 정치가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진심이 왜곡되지 않도록 잘하고 생산성이 나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진심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그 얘기는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면 사실 저희가 윤핵관이라는 얘기 처음 했을 때 가장 많이 언급됐었던 인물이 사실 장제원 의원이었잖아요. 네. 그리고 장제원 의원이 아까 저희가 얘기했지만 지도부, 그러니까 네. 비상대책위원장 원내대표의 말에도 직접적으로 이렇게 반격을 할 정도로 네. 장제원 의원이 조금 잠깐 수면 아래로 있는 듯 하다가 목소리를 되게 크게 내는구나. 그리고 그게 언론이나 이 당내에서도 큰 의미가 있구나 하면서 장제원 의원한테 좀 스포트라이트가 집중되는 듯한 모습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장제원 의원이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 언론이 이제 장제원 의원을 그렇게 주목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고요. 장제원 의원도 이제 3선 의원으로서 얼마든지 자기 의견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이런 거를 봐야 되겠죠. 이 내후년 이제 총선이 어떻게 보면 이제 윤석열 정부의 중후반기를 좀 안정적으로 이끌 수 있는가 아주 그냥 그 결정적인 그 분수령이 될 텐데 이제부터의 모든 판단 기준은 그 총선 승리를 통해서 과반 의석을 획득해서 윤석열 정부 후반기 국정 운영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데 이게 플러스가 될지 마이너스가 될지 그런 점에서 이제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까지 뭐 이른바 그 윤핵관이라는 그 말 자체는 저는 그 굉장히 악의적인 그게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여간 뭐 이제까지 대통령 중에 자기 측근 정치인 없는 대통령 누가 있었습니까? 근데 꼭 이렇게 고약하게 무슨 이상한 용어를 만들어서 하는 건데 근데 이제 어떤 특정 인물이 좀 자주 언론에 등장하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이 유권자 대중의 반응 이런 것도 좀 이제
같이 고민을 하면서 역할 분담이 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내부 상황 살펴봤으니까요. 이번에는 민주당 상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대장동 핵심 피의자 중에 한 명인 남욱 변호사, 이재명 대표에 대한 불리한 증언들 연일 재판에서 쏟아내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이 검찰과 남욱 변호사에 대한 비판을 어제도 했습니다. 최고위 회의 이후에 이런 발언을 했는데 어떤 내용을 했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남욱이 연기를 하도록 검찰이 아마 연기 지도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연기 능력도 형편없다 싶었는데 지금 보면 연출 능력도 아주 형편없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뭐 검찰로부터 연기 지도 받았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글쎄 캐스팅하신 분께서 그 발연기를 지적하셔서 너무 송구스러워요. 근데 이게 이 작품은 이제 영화가 아니고 다큐멘터리라. 네, 이재명 대표가 최고위 회의 이후에 이런 발언을 했다는 것을 기자들이 뒤에 이제 남욱 변호사가 출석하는 그 모습, 그 자리에서 이제 질문을 했더니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 것까지 같이 들었습니다. 캐스팅한 분께서 발연기를 지적하셔서 송구스럽다. 이건 영화가 아니라 다큐다. 이런 이야기였는데 어떻습니까? 어떻게 들으셨어요? 글쎄요, 우선 그 이재명 대표가 최고위원회에서 정식 그 발언을 다 끝난 뒤에 네. 예정에 없던 추가 발언을 하신 것이죠. 그쵸. 어떤 작심하고 발언을 했다고 봐야죠. 아마 저는 이제 그동안에 이제 유동규, 그다음에 남욱의 어떤 폭로 이런 것들이 이어지면서 이재명 대표에게 기자들이 물었을 때 침묵으로 일관하지 않았습니까? 뭐 굳이 그때 대해서는 거기에 뭐 답변을 뭐 안 하시는 건 저는 잘했다고 생각하고요. 아마 당내에서 이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당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라고 하는 일부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는 지점들 아닙니까? 네. 그럴 때 당 대표로서 이 지점에서는 분명하게 당원들에게 나를 믿고 이것은 일사불란하게 방어를 하면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강한 내부 단속용 어떤 필요성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보고요. 그럴 때 또 할 수 있는 것은 김만배 씨가 나와서 유동규나 남욱과는 차원이 다른 오히려 유동규와 남욱의 그 진술을 탄핵시킬 수 있는 그런 발언들을 입장을 지금 유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그다음에 필요적으로도 그러한 지점들이 있기 때문에 작심하고 발언을 한번 하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남욱 변호사의 저 답변에 대해서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뭐 굳이 논평할 얘기는 아니죠. 그리고 남욱 변호사는 본인이 다 누구에게 김만배 씨로부터 전해 들었다. 네. 전원 아닙니까? 그거 다 탄핵을 당하고 있는데 본인이 지금 소위 변호사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상황을 알면서 뭐 저기에 굳이 자기가 지금 저렇게 말할 땐가요? 뭐 그런 것에 대해서 저는 뭐 굳이 논평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김만배 씨가요 작년 10월에 구속영장 1차는 기각이 되고 2차는 발부가 됐어요. 근데 2차 발부된 원인 중에 하나 드디어 이제 밝혀졌는데 CCTV가 나왔습니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김만배 씨가 그 복도에서 남욱 씨를 만나가지고 회유하는 이 CCTV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박수성님은 김만배 씨에게 상당한 이렇게 신뢰를 보이는 것 같은데 안타깝게도 그런 증거물이 나왔다 하는 말씀 드리고요. 이재명 대표는 제가 봐서는 이제 사법 리스크에는요 사법적으로 뭔가 대응을 해야죠. 저거는 굉장히 정치적인 발언이거든요. 정치적인 발언이다 보니까 그리고 참 좀 제가 걱정할 문제는 아닌데 그래도 지난번에 대선 후보까지 하시고 지금 제1야당 또 다수당의 대표신데 저런 식으로 남욱 씨를 건드리니까 남욱 씨가 또 안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재명 대 남욱 구도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재명 대표가 왜 본인을 그렇게 왜소하게 만듭니까? 예. 그런 점도 참 이해가 안 간다. 예, 이렇게 민주당 상황에서 사법 리스크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해야 된다는 민주당 내 목소리도 조금 있었고 그리고 박영선 의원 같은 경우는 분당 가능성에 이어서 이제 공천권도 내려놔야 한다. 왜냐하면 민주당에 지금 이 사법 리스크를 뛰어넘을 만한 새로운 어떤 개혁의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그런 입장도 내놨거든요. 그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 갖고 계세요? 글쎄 어느 당이든 뭐 그런 아주 극히 소수의 의견들은 당연히 있는 것이죠.
국민의힘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이야기도 있었죠. 그런데 저것이 이제 민주당의 일반적인 뭐 기류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극소수의 의견이다라고 네, 그리고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은 첫째 이재명 대표가 지금 뭐 우리 신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대통령 후보까지 하셨던 제1야당의 대표로 중요한 정치인 아닙니까? 그런데 저런 분이 스스로 나는 이 대장동 사건과 일체 관련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일관되게 하고 계신 입장에서 민주당이 또 당원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중요한 분의 말을 믿어야지 안 믿을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이재명 대표의 그런 말을 믿으면서 검찰이 정치 보복적인 의도적인 수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프레임에 대해서 민주당원들은 생각을 동의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대표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이러한 정치 보복적 검찰 수사에 대해서 대응을 할 때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다수이지 그렇게 어떤 이재명 소위 사법 리스크가 당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피로감을 준다라고 하는 것이 뭐 그것이 다수는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네네. 그러나 어떤 당이든 이 당이든 저 당이든 저런 극소수의 어떤 결을 달리하는 발언들은 충분히 있을 수 있고 그런 것은 능히 그 안에서 용해되고 녹아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원욱 의원 역시도 이제 언론 인터뷰에 나와서 100도씨까지 끓기 전 상황이다. 지금 한 7, 80도 정도 끓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당 내에서 조금씩 이제 좀 부글부글 하고 있다라는 당내 분위기 이게 크게 그렇게 소수는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당 내는 여전히 그러면 단일대우 분위기다라는 게 박 전 수석의 의견이시라는 근데 거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뭐 이낙연 대표의 뭐 조기 귀국설, 예. 뭐 다른 뭐 주자들이 새로운 인물이 발굴돼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 아직은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그런 이야기가 나올 때는 어느 시점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가 정말 그야말로 당원과 당에게 직접 사과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예를 들어서 밝혀지고 드러난다면 내일 정진상 실장 구속 기소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하여튼 뭐 그거와 관련은 기소는 뭐 예상이 된 거고요. 예를 들어서 사법부의 판단으로 그런 것들이 그렇게 결론이 난다면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당원과 당과 국민 앞에 사과를 직접 해야 되는 상황이 온다면 그때는 예를 들어서 다른 어떤 주자들이나 정치인들의 움직임이 예를 들어서 주목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일사불란하게 대응을 해야 할 때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낙연 전 대표나 다른 정치인들의 움직임은 오히려 본인들의 정치 입지를 좁게 할 우려가 있다. 또 그런 지혜를 다 갖고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어쨌든 제1야당으로서 지금은 현재는 당 대표의 말을 믿고 검찰의 정치 보복적 검찰 수사를 민주당이 당하고 있다라고 인식할 수밖에 없는 시점입니다, 현재. 근데 민주당의 논리대로 하면요, 이렇게 검찰의 그 정치 보복 수사다, 야당 탄압이다 그러는데 오른팔 왼팔 그 구속영장, 압수수색영장, 구속영장 발부해준 데가 어디예요? 법원에서 다 영장실질심사. 정진상 씨의 경우에는 뭐 거의 박근혜 대통령급 그 영장실질심사 8시간 이상 그 해가지고 그 법원 그러니까 이 민주당의 논리대로 하면요, 검찰이 정치 탄압을 하는데 김명수 대법원장 김명수가 대법원장으로 있는 법원이 거기에 그냥 그 장단을 맞춰주고 있는 거네요. 그러면 법원은 왜 비판을 안 하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런 저희가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법원의 판단도 저희는 일단 존중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다만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것은 범죄가 다 소명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 때문에 구속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기소가 되면 법원에서 서로 다툴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유무죄의 결론은 법원에서 나는 것이고 그때 결론이 나면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 대표가 본인이 직접 국민을 향해서 사과를 해야 될 때가 온다면이라고 제가 전제를 한 것이지 지금 현재 구속영장 자체가 발부됐다고 그래서 이 범죄 혐의가 다 소명됐다거나 그것이 유죄로 확정됐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모 의원님께서 잘 아시면서 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아니 구속영장 발부 사유예요.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되고 그리고 뭐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을 때 이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죠. 그 유무죄를 결론 짓는 결과물은 아니다라는 차원에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이야기가 어쨌든 나온 게 있어서 이 질문 좀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이태원 참사 다음 날 대통령 주재 회의가 열렸는데 이 자리에서 이 사고 수습 대응책 논의를 하면서 용어 정리를 하는 모습들이 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압사라는 단어를 빼라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사고라고 정리를 하고 물론 이 논쟁은 예전부터 있어 왔습니다만 단순히 이제 뭐 표현의 정리 차원이다라는 게 대통령실의 입장입니다만 이게 언론이나 모든 웬만한 상황에서 이제 압사라는 것이 나왔던 상황이었고 그러다 보니 이런 단어를 빼라는 것도 굉장히 좀 국민들이 듣기에는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표현이거든요. 이 사안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일단 저게 이제 출처가요. 예. 출처가 그 대통령 주재 회의에 직접 참석했던 사람이 아니고, 이제 대통령 주재 회의면 이제 장관들이나 수석들이 참석을 했겠죠. 보니까 보건복지부의 국장급 간부가 아마 윗선으로부터 그런 얘기를 전해 듣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메신저에 나온 내용들이. 네, 메신저에 나온. 그러니까 그 분이 압사라는 표현을 빼라고 했다라는 게 본인이 직접 그 회의에 참석해서 들은 건 아니에요. 네. 누군가로부터 그렇게 들었다라는 건데, 그거는 이제 그러니까 좀 사실 확인이 좀 필요하고요. 근데 저걸 가지고 은폐하려고 그랬다, 숨기려고 그랬다. 그러면요, 저걸 어떻게 이해를 설명을 하실 거예요? 112 녹취록 나왔을 때요. 경찰 이런 데서는요, 이거 공개하지 않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그걸 압수수색을 해버렸잖아요. 압수수색 녹취록을 압수수색을 하면요, 그걸 공개하기가 힘들어져요, 법적으로. 왜냐하면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피의사실 공표를 하는 그게 되니까. 그런데 대통령이 그건 말이 안 된다. 그거 빨리 신속하게 다 국민들에게 알려야 된다 해서 112 공개록을 112 녹취록을 공개하도록 한 게 대통령의 결단이에요. 그럼 그건 어떻게 설명하죠? 112 그게 되니까 당국의 대응이 참 문제가 많았다는 게 이제 다 여야를 막론하고 다 인정한 거 아닙니까? 당국의 대처가 미흡했다, 부족했다. 그 정부 책임, 그리고 빨리 특수본 수사 신속하게 하고 특수본 수사가 더디게 진행되는 거에 대해서도 제가 파악하기로는 대통령도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특수본 수사를 끝나는 게 아니라 기소 여부는 또 검찰이 가서 또 판단해야 되니까 이 신속하게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지 나중에 폭넓은 국가 배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도 책임 소재가 분명히 정부의 법적인 책임이 규명이 돼야 되고 그런 걸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은폐하려고 했다? 물론 이제 팩트 체크가 더 필요합니다만 저는 그렇게는 보지는 않습니다. 단어 사용했다라는 것 자체 역시도 좀 사실관계 좀 더 파악이 필요하고 이게 만약에 지시가 내려졌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은폐하려고 했다라는 것은 그간의 다른 정황들이나 녹취록 공개 이런 것들의 태도를 봤을 때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하십니다. 예, 신 의원님 말씀 맞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녹취록 공개를 대통령이 결단해서 했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니 학생이 학교 가는 것도 결단해서 학교 갑니까? 당연한 일을 하는데 그걸 결단해서 했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동의할 수가 없고요. 어쨌든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은 은폐나 이런 것보다는 제가 볼 때는 이 사고를 참사를 바라보는 그 시각의 문제, 문제가 왜 중요하냐면 진상 규명에 대한 의지, 재발 방지, 처벌 이런 것들이 그렇게 의지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고요. 아마 대통령께서 좀 이해가 안 갔던 모습을 연출하신 것이 이제 그 참사 현장에 가셨는데 거기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압사, 뇌진탕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지 않아?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이 문제를 참사라고 하면 글쎄 모르겠습니다. 국민적 슬픔이 더 클까 봐 좀 그렇게 용어를 쓰자고 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 중요한 회의에서 이러한 기류가 있었기 때문에 어떤 이태원 사고라고 그렇게 공문이 내려간 것이고 또 이 리본을 폐용하는 것도 근조라고 쓴 것이 없이 그냥 검정색만 나오게 하라. 이런 것들이 왜 본질이 아닌 것들이 구체적으로 지시가 되고 했는지에 대해서
처음부터 저는 은폐, 조작 이건 생각을 안 하겠습니다만 이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를 무엇인가 정부 책임을 좀 줄여보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지 않았나라고 하는 것에서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그런 것이 사실이었다면 그리고 이태원 참사를 이태원 사고라고 하도록 공문이 분명히 지시가 된 것이 있으니까요. 이 문제는 처음부터 이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의 출발점이 잘못된 건 분명하다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지호 전 의원, 박수현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과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